칠흑 같은 어둠이 하늘을 뒤덮은 밤, 인천행 K74편. 여객기는 35,000피트 상공에 불안정한 기류를 뚫고 날아가고 있었다. 비즈니스 클래스 14A 좌석 창가에 기대난 남자 강지우는 지독한 피로감에 눈을 감고 있었다. 국가정보원 NIS 해외 파트 소속 최정예 블랙 요원 코드네임 고스트. 그는 지난 3주간 중동의 분쟁 지역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완수하고 막 귀국하는 길이었다. 위장 신분을 위한 값비싼 맞춤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잘 관리된 헤어스타일 사이로 언뜻 보이는 눈빛은 모든 감정이 소거된 듯 차가웠다. 그의 존재감은 주변의 소란스러운 비즈니스맨들과 확연히 구분되었다. 그는 이코노미 클래스의 소음과 아이들의 울음소리, 승무원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를 애써 무시하며 짧은 휴식을 취하려 했다. 그때였다. 기체가 예기치 못한 난기류에 크게 흔들렸고 동시에 기내 조명이 잠시 깜빡였다. 지우는 훈련된 본능으로 즉각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은 반사적으로 복도를 향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복도를 지나 자신의 좌석 쪽으로 걸어오는 한 여자.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동시에 다시는 볼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얼굴. 6년 전 마치 연기처럼 그의 삶에서 사라져버린 아내 한서연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 대신 지독한 불안과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쫓기기라도 하는 듯 연신 뒤를 돌아보며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지훈의 심장이 평소의 침착함을 잃고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지난 6년간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얼굴. 그가 지옥 같은 임무를 버텨내는 유일한 이유였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상처이기도 한 존재였다. 서연은 지훈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듯했다. 그녀의 손은 자신보다 앞서 걸어가는 두 아이의 작은 손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다. 아이들은 대여섯 살쯤 되어 보였다. 쌍둥이인 듯 똑같이 생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아이들은 비행기의 낯선 환경에 조금은 겁을 먹은 듯 했지만 칭얼대지 않고 꿋꿋하게 엄마의 뒤를 따랐다. 지훈의 시선은 서연의 얼굴에서 아이들에게로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이동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아이들의 얼굴에 멎었을 때 지훈은 자신의 모든 훈련과 통제력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의 얼굴,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복제해 놓은 듯한 모습이었다. 날카로운 턱선 깊은 눈매, 심지어 고집스럽게 담은 입술까지. 지우는 자신이 총에 맞았을 때보다 더 큰 충격으로 몸이 굳어버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고 수많은 질문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어떻게 저 아이들이 내 아이일 수 있지? 서연은 왜 말없이 떠났으며 왜 6년 만에 이런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난 거지? 그의 이성은 이 상황을 분석하려 했지만 심장은 이미 통제, 불능의 상태였다. 서연과 아이들은 그의 좌석을 지나쳐 몇 줄 뒤 비즈니스 클래스의 가장 구석진 좌석으로 향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재빨리 자리에 앉히고는 창문 덮개를 내려 바깥의 어둠을 차단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극도로 조심스러웠고 마치 거대한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아이들을 숨기려는 듯 절박해 보였다. 지우는 애써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는 요원이었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서연의 불안한 태도,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고급스러웠지만 어딘가 황급히 챙겨 입은 듯 흐트러져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 자신의 아이들. 그는 아이들의 나이를 어림짐작해 보았다. 대여섯 살. 그렇다면 서연이 자신을 떠났을 때
그녀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던 것이다. 왜 그녀는 말하지 않았을까? 지우는 고개를 돌려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창밖을 경계하는 듯 어깨를 웅크리고 있었다. 그때 지훈의 예리한 시선이 다른 움직임을 포착했다. 이코노미 클래스와 비즈니스 클래스 사이의 커튼 근처 말끔한 정장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은 승객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자세와 시선은 일반 승객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미동도 없이 서서 정확히 서연과 아이들이 앉은 좌석 방향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감정이 없었고 귀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무선 이어피스가 꽂혀 있었다. 훈련받은 자들, 단순한 경호원이나 사채업자가 아니었다. 용병 혹은 그 이상의 전문 인력이었다. 지훈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서연은 지금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하고 위험한 조직에게 쫓기고 있었다. 비행기는 다시 한번 난기류를 만난 듯 흔들렸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지만 지훈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서연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을 노리는 두 명의 남자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자신이 지난 3주간 겪었던 전장의 위험과는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더 복잡하고 치명적인 상황에 휘말렸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우연한 재회가 아니었다. 이것은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 자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핏줄이 있었다. 지우는 천천히 안전벨트를 풀었다. 휴식은 끝났다. 고스트는 다시 활동을 시작해야 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승무원이 다가와 용무를 물었지만 지훈은 가벼운 목례로 답하며 화장실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그 누구의 시선도 끌지 않았다. 그는 화장실로 향하는 척하며 서연이 앉은 좌석을 지나쳤다. 서연은 아이들에게 담요를 덮어주며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를 지나쳐 정장 차림의 두 남자가 서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는 그들 중 한 명과 어깨를 부딪힐 듯 가까이 다가갔다. 남자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그의 손이 재킷 난 쪽으로 향하는 것을 지훈은 놓치지 않았다. 무기, 확실했다. 지훈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가볍게 사과하며 지나쳤다. 그리고 비즈니스 클래스 전용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는 차가운 물에 손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피로에 젖었지만 이제는 맹렬한 결의로 불타는 눈동자. 그는 6년 전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왔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돌아왔다. 그리고 두 아이와 함께 그는 더 이상 그들을 잃을 수 없었다. 이 폐쇄된 3만 5천 피트 상공의 비행기는 순식간에 그의 새로운 전장이 되었다. 그는 주머니 속의 위성 전화를 만지작거렸다. 하지만 지금 당장 본부에 연락할 수는 없었다. 적의 정체도 규모도 알 수 없었다. 섣부른 행동은 서연과 아이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었다. 그는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서연의 좌석 근처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아이들은 지쳤는지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우는 낮은 목소리로 오직 그녀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게 속삭였다. 서연아, 그 목소리에 서연의 어깨가 돌처럼 굳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지훈과 마주쳤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만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놀라움, 공포,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뒤섞인 표정. 그녀는 입을 열려 했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지우는 다시 한번 주변을 경계하며 입모양으로 말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는 서연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이제 상황은 명확해졌다. 그는 더 이상 NIS 요원 고스트로 행동할 수 없었다. 그는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행동해야 했다. 비행기가 서울에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약 3시간. 그 시간 안에 그는 서연을 쫓는 자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인천공항에서의 탈출 계획을 세워야 했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의 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차갑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음모의 서막이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가장 충격적인 방식으로 막을 올리고 있었다. 강지우는 자신의 좌석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모든 감각은 비행기 전체로 확장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피로를 느끼지 못했다.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흐르며 그의 정신을 얼음장처럼 차갑고 예리하게 만들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기내의 모든 소리와 움직임을 분석하고 있었다. 승무원들의 카트 소리, 승객들의 뒤척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연을 감시하는 두 남자의 미세한 움직임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교대로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서연의 좌석을 확인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목적의식이 뚜렷했고 불필요한 동요가 없었다. 저들은 지훈이 상대해왔던 적들과 같은 부류, 즉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이었다. 지훈의 내면은 두 개의 자아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고스트로서의 냉철한 이성은 서연이 어떻게 이런 위험에 처했는지, 적의 배우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NIS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6년 만에 다시 만난 아내와 처음 존재를 알게 된 아이들에 대한 원초적인 감정이 들끓었다. 아버지, 그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지만 그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그의 모든 사고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비행기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자신의 가족을 지켜야 할 최전선으로 규정했다. 그는 서연과 대화할 기회를 노렸다. 이 좁은 공간에서 두 명의 감시자가 눈을 번뜩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는 시간을 끌 수 없었다. 인천에 도착하기 전에 최소한의 정보라도 알아내야 했다. 그때 한 승무원이 음료 카트를 밀며 그의 옆을 지나갔다. 지우는 순간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는 승무원을 불러 세우고 물 한 잔을 요청했다. 승무원이 물을 따르는 찰나 그는 일부러 팔을 뻗어 물잔을 쳤고 차가운 물이 복도 바닥과 근처 좌석 승객의 담요 위로 쏟아졌다. 예상치 못한 소란에 주변의 시선이 잠시 집중되었다. 지우는 과장되게 사과하며 승무원을 돕는 척 일어섰다. 감시자들의 시선도 잠시 그쪽으로 향했다. 바로 그 틈이었다. 지훈은 승무원에게 연신 미안하다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몸을 돌려 서연의 좌석 쪽으로 몇 걸음 이동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지 않고 그녀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서 다른 승객에게 말하는 척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10분 뒤 맨 뒤쪽 갤리 승무원 준비 공간로 와. 아이들은 재워둬. 그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어깨가 더욱 가늘게 떨리는 것을 지우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쏟아진 물은 금방 수습되었고 기내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감시자들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는 듯했다. 지우는 시계를 확인했다. 정확히 10분 뒤 그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번에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척 비즈니스 클래스를 지나 이코노미 클래스 쪽으로 향했다. 감시자 중 한 명이 그를 주시했지만 1등석 승객이 뒤쪽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었기에 별다른 제지를 하지는 않았다. 지후는 맨 뒤쪽 갤리 승무원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휴식을 취하는 좁은 공간으로 들어섰다. 커튼 뒤의 작은 공간은 조용했다. 몇 초 뒤 커튼이 살짝 열리고 서연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고 6년 만에 마주한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녀의 손톱은 피가 맺힐 정도로 손바닥을 파고들고 있었다. 지후는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누구지? 왜 쫓기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것은 그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요원의 본능이었다. 서연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공포가 그녀의 목소리를 앗아간 듯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만 흘렸다. 지우는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한서연, 정신 차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저놈들 정체가 뭐야. 그리고 저 아이들. 그는 차마 내 아이들이냐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서연은 그의 손길에 움찔했지만 그의 절박한 눈빛을 보고 겨우 입을 열었다. 당신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도망쳐야 해. 그들이 아이들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녀는 지훈을 만난 것에 대한 놀라움보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들에 대한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지훈은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함을 깨달았다. 서연은 지훈 때문에 쫓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 자신이 무언가에 연루되었고 그로 인해 아이들까지 위험해진 것이었다. 그들이 누군데 이름을 말해. 지훈이 다그쳤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말할 수 없어. 말하면 당신도 위험해져. 제발, 제발, 우리 모른 척 해줘. 인천에 내리면 우린 알아서 사라질게. 그녀의 말은 지훈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6년 전 자신을 떠났던 이유가 무엇이든 지금 그녀는 자신을 보호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두 아이의 엄마로서 필사적인 도주를 감행하고 있었다. 모른 척 하라고 지훈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서렸다. 저 아이들이 누군지 알아. 내 얼굴을 하고 있어. 이제 와서 모른 척 하라는 말이 나와 그의 감정이 순간적으로 폭발했지만 그는 곧바로 평정을 되찾았다. 지금은 과거를 따질 때가 아니었다. 그는 갤리 커튼 틈으로 감시자들의 움직임을 확인했다.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다. 서연아, 난 당신이 알던 강지훈이 아니야. 지난 6년간 많은 게 변했어. 하지만 한 가지만은 변하지 않았어. 난 당신을, 그리고 이제 저 아이들을 지킬 거야. 그러니 말해. 알아야 도와줄 수 있어. 서연은 그의 단호한 눈빛에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려다 말고 다시 집어넣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안 돼. 이건 너무 위험해.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바로 그때 이코노미 클래스 쪽에서 감시자 중 한 명이 일어서는 것이 커튼 틈으로 보였다. 그가 화장실 쪽으로 오려는 듯 했다. 지훈은 즉각 반응했다. 자리로 돌아가. 아무 일 없는 듯이.
아이들 곁을 떠나지 마. 내가 신호를 주기 전까지 절대 움직이지 마. 그는 서연을 재빨리 돌려세워 커튼 밖으로 내보냈다. 서연은 겁에 질린 채 비틀거리며 자리로 돌아갔다. 지우는 갤리 안에 남아 승무원용 물병을 하나 집어들었다. 감시자가 커튼을 젖히고 들어왔다. 그는 지훈을 발견하고 잠시 멈칫했다. 지훈은 태연하게 물병을 흔들며 말했다. 목이 말라서요. 승무원이 없네요. 남자는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경계가 아닌 상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지훈 역시 그를 마주 보았다. 짧은 순간 두 전문가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남자는 지훈의 값비싼 시계와 잘 다듬어진 손을 보더니 그를 단순한 부유층 승객으로 판단한 듯 경계를 풀었다. 여기는 승객 공간이 아닙니다. 남자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지훈은 어깨를 으쓱하며 물병을 내려놓았다. 실례했습니다. 그는 남자와 어깨를 스치며 갤리를 빠져나왔다. 그 짧은 접촉 순간 지훈은 남자의 재킷 안쪽에서 딱딱한 물체의 윤곽을 느꼈다. 권총 홀스터. 틀림없었다. 저들은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이 비행기 안에서라도 무력을 행사할 준비가 된 자들이었다. 지우는 자리로 돌아오며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서연은 지금 상상 이상의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이제 고스란히 자신의 것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존재조차 몰랐던 두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는 이 비좁은 기내에서 수백 명의 승객 사이에서 자신의 새로운 가족을 지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해야 했다. 비행기 바퀴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거칠게 닿는 순간 강지훈의 모든 신경이 곤두섰다. 쿵 하는 육중한 마찰음과 함께 35,000피트 상공에서의 불안정한 고요함은 깨졌다. 이제부터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한 지상전이었다. 안전벨트 착용 사인이 꺼지기도 전에 그는 이미 몸을 일으킬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의 차가운 시선은 비즈니스 클래스 통로의 작은 반사경을 통해 여전히 서연의 좌석을 주시하고 있는 두 남자를 향해 있었다. 그들 역시 착륙의 충격에서 벗어나 프로페셔널한 움직임으로 재킷을 여미며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승객들이 저마다 머리 위 선반에서 짐을 내리느라 부산스러운 혼란이 시작되었다. 이 짧은 혼돈의 순간이 지훈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서연의 좌석으로 다가갔다. 마치 자신의 짐을 챙기는 승객처럼 행동하며 그는 오직 서연에게만 들릴 정도로 낮고 단호하게 속삭였다. 내가 먼저 내린다. 아이들 손 절대 놓지 말고 내 뒤에서 정확히 20걸음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 무슨 일이 있어도 소리 지르거나 뛰지 마. 내가 오른쪽 어깨를 만지면 그 즉시 가장 가까운 왼쪽 통로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 서연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6년 만에 마주한 남편에 대한 당혹감보다 눈앞의 위협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가 가득했다. 지훈은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들 중 가장 먼저 기체를 빠져나왔다. 그는 고스트로서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장거리 비행에 지친 평범한 사업가로 완벽하게 위장했다. 그는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무빙워크에 올라탔다. 그의 감각은 등 뒤의 모든 움직임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의 예리한 청각은 수백 명의 발걸음 소리 속에서도 특정 두 사람의 리듬을 정확히 포착해냈다. 그들은 서연과 아이들을 약 10m 뒤에서 압박하듯 따르고 있었고 서로 미세한 손짓으로 신호를 교환하며
대열을 유지했다. 그들은 지훈의 존재를 아직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아이들의 아빠 혹은 서연의 동행인 정도로만 여기는 듯했다. 그것이 지훈이 가진 유일한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우위였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의 입국장은 자정이 가까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비행기에서 쏟아져 나온 인파로 거대한 강물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지훈은 이 혼돈을 자신의 가장 강력한 방패로 삼았다. 그는 일부러 가장 붐비는 내국인 입국 심사주를 택했다. 그의 걸음은 빠르고 망설임이 없었지만 결코 공황에 빠진 사람처럼 뛰지는 않았다. 그의 시야는 360도 모든 방향을 훑으며 공항 보안 요원들의 배치, CCTV의 사각지대, 그리고 비상구의 위치를 순식간에 파악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개의 탈출 경로가 그려졌다 지워지기를 반복했다. 추격자들은 예상대로 서연과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춘 채 뒤따랐다. 그들은 프로였지만 이곳은 그들의 안방이 아니었다. 반면 지훈에게 인천공항은 지난 수년간 수백 번의 비밀 임무를 위해 드나들었던 손바닥처럼 훤한 작전 구역이었다. 입국 심사를 통과한 지훈은 수암을 찾는 곳으로 향하는 긴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잠시 속도를 늦췄다. 그는 서연과 아이들이 에스컬레이터에 먼저 올라타는 것을 확인했다. 추격자 중 한 명 A이 그들을 바짝 뒤따라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탔다. 남은 한 명 B은 잠시 주변을 경계하느라 몇 초간의 간격이 생겼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훈은 자신도 에스컬레이터에 오르는 척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몸을 돌려 반대편 직원 전용 통로와 환승구역, 표지판이 어지럽게 얽힌 복잡한 구역으로 몸을 틀었다. 뒤늦게 따라오던 두 번째 추격자 B가 지훈의 갑작스러운 이탈을 목격했다. 그의 눈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다. 그는 아이 아빠가 길을 잃었거나 혹은 무언가를 눈치챘다고 판단하고 즉각 방향을 바꿔 지훈을 따라왔다. 첫 번째 추격자 A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이 상황을 보았지만 이미 움직이는 계단 위에서 서연과 아이들을 감시하고 있었기에 동료를 도울 수 없었다. 그들의 대열이 완벽하게 둘로 쪼개진 순간이었다. 지훈은 추격자 B를 공항의 복잡한 미로 속 인적이 드문 서비스 복도로 유인했다. 그곳은 수화물 처리 시스템에 거대한 소음이 울려 퍼지고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간헐적으로 깜박이는 긴 복도였다. 환풍기의 윙윙거리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이곳은 CCTV가 유일하게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 중 하나였다. 추격자 B가 조심스럽게 복도 모퉁이를 도는 순간 지훈은 이미 거대한 배관 시설의 그림자 속에 완벽하게 몸을 숨기고 있었다. 남자가 지훈의 행방을 찾기 위해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는 찰나 지훈이 그의 등 뒤에서 소리 없이 나타났다. 전투는 대화나 경고 없이 그리고 잔혹할 정도로 신속하게 시작되었다. 남자는 등 뒤에 기척을 느끼고 반사적으로 몸을 돌리며 재킷 안의 무기를 꺼내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지훈은 이미 그의 팔꿈치 관절 안쪽을 정확하게 가격해 팔을 무력화시켰다. 남자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지훈의 다른 손이 강철 같은 힘으로 그의 목을 후려쳤다. 쉭 하는 바람 가르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정확한 급소를 가격당하고 호흡이 막혔다. 지훈은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남자의 저항을 제압하며 그의 몸을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밀어붙였다. 지훈은 남자의 목 부위 경동맥을 강하게 압박하며 그의 의식을 끊었다. 남자는 단 몇 초간 발버둥 쳤지만 이내 축 늘어졌다.
지훈은 기절한 남자의 몸을 재빨리 뒤졌다. 그의 손에 잡힌 것은 일반적인 권총이 아니었다. 소음기가 완벽하게 결합된 동유럽에서 제작된 특수 암살용 권총 PSS 불VL이었다. 그리고 그의 안쪽 주머니에서는 군용 등급의 암호화된 위성 통신 장비가 나왔다. 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들은 단순한 용병이나 사설 경호 인력이 아니었다. 특정 국가의 정보기관 혹은 그에 준하는 최고 수준의 암실 조직 소속이었다. 서연이 대체 무슨 일을 벌인 것인가? 지훈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신속하게 현장을 벗어나 에스컬레이터 아래층 수화물 수취 구역으로 향했다. 그가 예상했던 대로 첫 번째 추격자 A는 갑자기 사라진 서연과 아이들, 그리고 연락이 끊긴 동료 때문에 당황하며 컨베이어 벨트 사이를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서연은 지훈의 지시대로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의 가장 큰 기둥 뒤에 숨어 몸을 떨고 있었다. 지훈이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자 그녀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지훈의 냉엄한 눈빛에 입을 다물었다. 조용히, 지금부터 나만 따라와. 지훈은 더 이상 서연에게 아이들을 맡기지 않았다. 그는 직접 아들 강하준과 딸 강하율의 작은 손을 양손에 꽉 잡았다. 아이들은 아빠라는 존재를 처음 만났지만 본능적으로 이 남자가 자신들을 지켜줄 유일한 사람임을 아는 듯 울지 않고 그의 손에 매달렸다. 지훈은 세관 신고 구역을 통과하며 NIS 내부 신분증을 제시하려던 충동을 억눌렀다. 이런 수준의 적들이 움직인다면 내부의 쥐, 즉 배신자가 있을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 없었다. 그는 평범한 가족 여행객처럼 그러나 그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세관을 통과했. 그는 공항의 수많은 출구 중 야간 근무 인원이 가장 적고 감시 카메라의 각도가 애매한 C 게이트를 통해 빠져나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세 사람의 얼굴을 때렸다. 인천대교의 화려한 조명이 어둠 속에서 아스라이 빛나고 있었다. 지훈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택시 정류장으로 향해 가장 구석에 정차해 있던 검은색 모범 택시의 뒷문을 열었다. 서연과 아이들을 밀어넣고 자신도 재빨리 올라탔다. 서울 시내로 가주세요. 가장 빠른 길로. 택시가 부드럽게 공항의 연석을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지훈은 백미러를 통해 공항 출입구를 뚫어져라 응시했다. 택시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며 인천공항의 밝은 조명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지훈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탈출이 아니라 더 거대한 전쟁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공항에 남겨진 하나의 위협, 그리고 그 배후에 도사린 거대한 조직. 인천의 그림자는 이제 막 깨어나 서울의 심장부를 향해 퍼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검은색 모범 택시는 서울의 텅 빈 새벽 도로를 유령처럼 미끄러졌다. 강지훈은 택시 기사에게 몇 번이나 목적지를 변경하며 혹시 모를 미행을 따돌리기 위해 복잡한 시내 경로를 선택했다. 그의 시선은 사이드 미러와 룸미러에 고정되어 자신들을 따라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뒷좌석에서 한서연은 두 아이를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있었다. 아이들은 공항에서의 긴장감과 피로감에 지쳐 이미 엄마의 품에서 얕은 잠에 빠져들었다.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만이 택시 안에 숨막히는 정적을 겨우 깨뜨리고 있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6년 만에 만난 남편이 아닌 방금 전 공항에서 사람을 망설임 없이 제압했던 낯선 전문가의 존재감에 압도당해 있었다. 1시간가량의 혼란스러운 주행 끝에 택시는 서울 외곽 평창동의 한적한 주택가에 멈춰 섰다.
지우는 택시비를 지불하고 주변의 모든 그림자를 샅샅이 훑어본 후에야 서연과 아이들을 데리고 내렸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낡은 2층 양옥집이었다. 담쟁이 덩굴이 벽을 무성하게 뒤덮고 있었고 대문은 녹이 슬어 있었다. 이곳은 NIS의 공식 목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지훈과 그의 전 사수단 2명만이 알고 있던 비밀한가 세이프하우스였다. 지훈이 이곳을 마지막으로 사용한 것은 7년 전 서연을 만나기 직전의 일이었다. 그는 능숙하게 대문의 낡은 자물쇠를 열었지만 그것은 위장이었다. 현관문 앞에서 그는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복잡한 절차를 수행했다. 초인종 버튼을 특정 패턴으로 누르고 도어록 키패드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보이지 않는 센서에 엄지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삑 하는 기계음과 함께 묵직한 강철문이 열렸다. 집안은 7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먼지 하나 없이 관리되어 있었지만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오직 생존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지훈은 즉시 내부 보안 시스템을 재가동하고 모든 창문의 방탄 셔터를 내렸다. 서연은 잠든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거실의 낡은 소파 위에 눕혔다. 지훈은 창고에서 두꺼운 담요를 가져와 아이들의 몸 위에 덮어주었다.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서도 곤히 잠들어 있었다. 하준과 하율, 자신의 핏줄. 지훈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 보았다. 자신의 어린 시절과 놀랍도록 닮은 얼굴. 그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부성애가 격렬하게 뒤섞였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눕히고 나서야 두 사람은 거실 한가운데서 마주 섰다. 6년이라는 시간의 벽이 그들 사이에 무겁게 존재했다. 6년.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메말라 있었다. 6년 동안 저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었어. 이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피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왜, 도대체 왜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진 거지 내가.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끔찍한 존재였나. 지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지난 6년간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던 질문이었다. 전장에서 수십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바로 이 질문이었다. 서연은 흐느끼며 입을 열었다. 당신을 떠나고 한 달 뒤에 알았어요. 아이들이 생겼다는 걸. 그녀는 소파 가장자리에 주저앉았다. 당신의 일 때문이었어. 당신은 고스트였지. 내 남편이 아니었어. 언제나 그림자 속에 있었고 언제나 거짓말을 했지. 난 당신이 내일 아침 내 곁에 있을 거라는 확신조차 할 수 없었어. 그런 지옥 같은 기다림 속에서 내 아이들까지 그렇게 키울 수는 없었어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나라와 지훈의 심장에 밝혔다. 그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가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당신의 세계로부터 그 위험한 그림자로부터 내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어. 당신에게 알리면 당신은 어떻게든 우릴 찾았을 테고, 그럼 아이들도 결국 당신의 위험한 삶에 엮이게 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 서연의 고백은 지훈을 절망에 빠뜨렸다. 그는 국가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임무를 완수했지만 정작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은 지키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아니, 그 자신이 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던 것이다. 지우는 주먹을 세게 쥐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다. 지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감정을 억눌렀다. 과거에 대한 원망과 후회는 나중 문제였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것은
현재의 위협이었다. 좋아.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지. 공항에 있던 놈들. PSS 소음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어. 군용 위성 통신 장비까지. 그들은 대체 누구지? 당신이 어떻게 저런 자들의 표적이 된 거야? 평범한 회계사로 살고 있던 거 아니었어. 지훈의 눈빛이 다시 요원의 눈빛으로 돌아왔다. 그는 서연이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에 휘말린 것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 공포로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난 태영그룹 자회사에서 일했어요. 재무팀장으로. 그들은 내가 당신과 이혼하고 아무런 배경도 없는 여자라고 생각해서 날 고용했죠.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독하게 일했고 능력을 인정받아 초고속 승진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다 얼마 전에 우연히 발견했어요. 회장 지시로 관리되던 별도의 디지털 장부. 처음엔 단순한 비자금인 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건 반역이었어. 지훈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반역이라고 그는 단어의 무게를 실감했다. 태영그룹 최민국 회장. 그가 우리 정부가 개발한 최신의 무기 기술을 적성국가에 밀매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 메모리 스틱 하나를 꺼내 쥐었다. 여기에 모든 증거가 담겨 있어요. 거래 내역, 송금 기록, 기술 설계도 일부까지. 내가 이걸 발견했다는 걸 최 회장이 알게 됐어요. 그는 날 제거하라고 명령했어요. 아이들까지 모두. 서연은 최민국 회장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거대한 권력을 가졌는지 절박하게 설명했다. 그가 사적으로 고용한 용병들은 전 세계 어디든 쫓아올 수 있으며 심지어 국가기관 내부에도 그의 쥐가 심어져 있다고 했다. 그녀가 해외 지사로 급히 도피했던 것도 그들의 추적을 따돌리고 제3국 대사관을 통해 이 증거를 넘기려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발각되었고 그녀는 다시 아이들을 데리고 필사적으로 도망쳐 오늘 밤 이 비행기에 오르게 된 것이었다. 지훈은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공항에서 마주친 자들의 정체, 그들의 전문성, 그리고 그들이 서연을 대하는 방식까지. 지훈은 서연의 손에서 USB를 조심스럽게 건네받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이것은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가족을 구원할 유일한 무기이자 동시에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는 이제 한서연의 전 남편이나 강하준, 강하율의 아버지를 넘어 이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거대한 적과 마주하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최민국 회장, 그는 이제 고스트의 가장 위험한 표적이 되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심장부 남산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 자리 잡은 태영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통유리창 너머로 대한민국 수도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 중심에 선 남자의 눈에는 그저 자신이 지배하는 거대한 장기판에 불과했다. 태영그룹 회장 최민국, 그는 값비싼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얼음이 담기지 않은 최고급 위스키 잔을 천천히 흔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그의 앞에는 태영그룹의 모든 불법적인 작전을 총괄하는 사설 안보팀장 윤 실장이 땀을 흘리며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다. 사라져. 인천공항 한복판에서 내 정예 요원 2명을 붙여놓고도 아이돌 딸린 계집 하나를 놓쳤다는 말인가. 최민국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을 긁는 듯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분노를 폭발시키는 대신 상대를 얼어붙게 만드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행사했다. 윤 실장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회장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한서연이 공항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과 접촉했습니다. 최민국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윤 실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뱀의 눈처럼 차갑고 무감정했다. 변수 내 계획에 변수란 존재하지 않아. 자네가 무능한 것을 변수로 포장하지 마. 그는 손에 든 위스키 잔을 벽난로를 향해 집어 던졌다. 와장창 하는 파열음과 함께 값비싼 크리스털 잔이 산산조각 났다. 그러나 최민국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불쾌감을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신원 미상의 남자라. 그게 누군지 알아내는 데는 얼마나 걸리지. 윤 실장은 재빨리 태블릿 PC를 조작했다. 공항 CCTV에서 흐릿하게 캡처된 강지훈의 옆모습이 화면에 떠올랐다. B팀 요원과 교전 후 요원을 무력화시키고 사라졌습니다. A팀 요원이 표적을 추적하려 했으나 이 남자의 방해로 모든 것을 놓쳤습니다. 현재 B팀 요원은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최민국은 화면 속 지훈의 모습을 노려보았다. 무력화 내 최고 요원이 시시한 놈들인 줄 알았더니 제법 쓸만한 쥐새끼가 꼬였군. 그는 자신의 거대한 권력에 감히 흠집을 내려는 미물에 대한 경멸감을 숨기지 않았다. 최민국은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제국을 떠올렸다. 정계, 재계, 법조계, 심지어 언론까지 그의 돈과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었다. 그는 스스로를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라 여겼다. 국가의 최첨단 무기 기술을 적성국에 팔아넘기는 것다. 역시 그에게는 애국이나 반역의 개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이익과 손해의 문제일 뿐이었다. 한서연이라는 하찮은 회계사가 자신의 거대한 사업에 발을 들여놓은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USB 장부가 사라졌다. 그것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그의 제국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터였다. 윤 실장, 최민국이 다시 입을 열었다. 자네에게 스펙터 팀의 지휘권을 주지.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자네가 하지 못할 일은 없네.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 누구든 자네 앞을 막는다면 치워버리게. 스펙터 팀. 태영그룹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육성한 비밀 용병 부대였다. 그들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되어 오직 최민국의 더러운 명령만을 수행하는 그림자 부대였다. 그 계집과 아이들, 그리고 저 남자, 살아서 내 눈앞에 나타나는 일은 없어야 할 걸세. 특히 그 물건, USB는 반드시 회수해야 하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윤 실장은 즉각 명령을 수행하겠다는 듯 허리를 굽혔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 남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으면 추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정원 출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 실장의 말에 최민국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국정원이라. 그래서 내가 그곳에 비싼 돈을 들여 씨앗들 심어둔 것 아닌가. 그는 윤 실장에게 물러가라는 손짓을 했다. 윤 실장이 펜트하우스를 빠져나가자마자 최민국은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공간으로 향했다. 그곳은 완벽한 방음시설과 도청 방지 시스템을 갖춘 그만의 작전실이었다. 벽면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서울 시내 주요 거점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 오직 그만이 접근할 수 있는 암호화된 터미널 앞에 앉았다. 지문과 홍채 인식 그리고
복잡한 음성 암호까지 통과한 후에야 터미널이 활성화되었다. 그는 단 하나의 메시지를 입력했다. RS, 사냥 시간이다. 암호명 RS. 최민국이 수년간 막대한 자금과 약점을 제공하며 니스 내부에 심어둔 최고 위급 간부, 그의 가장 강력한 쥐였다. 몇 초간의 정적 후 모니터에 짧은 응답이 돌아왔다. 명령을 기다립니다. 최민국의 손가락이 빠르고 정확하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오늘 밤 일시경 K74편으로 입국한 한서연. 옷에 쌍둥이 동반. 그녀와 함께 움직인 신원미상의 남자가 있다. 공항에서 내 요원 하나를 처리했다. 특수 훈련을 받은 자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고스트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는 불필요한 정보는 흘리지 않았다. 국정원 내부망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감시망 천리안 시스템을 가동해라. 한서연과 아이들 그리고 그 남자의 위치를 파악해. 위험 등급은 RS의 메시지는 간결했다. 최민국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망설임 없이 마지막 명령을 입력했다. 최고 등급 알파를 발령한다. 목표는 물건 회수. 그리고 그들을 발견하는 즉시 아이들을 포함한 전원을 제거해라. 단 한 명의 생존자도 남기지 마라. 이것은 단순한 제거가 아니라 감히 나를 거스른 자들에 대한 본보기다. 모니터에 확인이라는 두 글자가 떴다가 모든 대화 기록이 영구적으로 삭제되며 화면이 다시 어두워졌다. 최민국은 다시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앞으로 돌아왔다. 그는 새로운 위스키 잔을 채웠다. 인천공항에서의 작은 실패는 이제 그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그물망이 이미 대한민국 전역을 덮고 있음을 알았다. 감히 자신의 것을 훔쳐 달아난 하찮은 계집과 그녀를 돕는 이름 모를 벌레 한 마리. 그들은 곧 자신이 내린 사형 선고의 무게를 실감하게 될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과 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굳게 믿었다. 그 오만함이 훗날 자신을 파멸로 이끌 치명적인 독이 될 것임을 그는 조금도 알지 못했다. 평창동의 낡은 안가는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다. 두꺼운 방탄 셔터가 내려진 창문은 한 줄기 빛도 허용하지 않았고 특수 설계된 방음벽은 도시의 소음을 완벽하게 걸러냈다. 위층 거실에서는 지난 며칠간의 공포와 도주로 탈진한 한서연과 모든 상황을 본능적인 불안감으로만 감지하는 두 아이 하중과 하율이 얕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들의 고른 숨소리만이 이 죽음 같은 고요함 속에서 유일한 생명의 증거였다. 하지만 지하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밀실은 전혀 다른 종류의 생명력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곳은 차가운 분노와 얼음 같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우는 외부 네트워크와 물리적으로 완벽히 분리된 오직 그만이 아는 NIS의 구형 군용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서연이 목숨처럼 지켜온 작은 USB 메모리 스틱이 차가운 금속성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는 이 안가가 제공하는 완벽한 고립 속에서도 이 작은 저장 장치에 담긴 데이터가 대한민국 전체를 불태울 수 있는 화약고임을 직감했다. 그는 먼저 USB 장치 자체를 분석했다. 일반 상용품이 아니었다. 외관은 평범했지만 내부 기판은 군용 등급의 보안 칩으로 코팅되어 있었다. 서연은 자신이 단순한 회계장부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자신이 핵폭탄의 기폭 장치를 들고 다녔다는 사실은 몰랐을 것이다. 지훈은 1차 암호 즉 서연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예상대로 기업 내부에
재무 데이터처럼 보이는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정치권과 검찰 고위층에게 흘러들어간 뇌물의 흔적. 이것만으로도 태영그룹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눈은 속임수 너머의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건 미끼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최민국 같은 자가 이런 수준의 정보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했을 리가 없었다. 이것은 서연 같은 내부 고발자가 발견했을 때 적당히 겁을 주거나 혹은 협상용 카드로 쓰려던 의도적으로 노출된 1차 방어선에 불과했다. 그는 NIS에서 배운 최신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노트북에 개인적으로 설치해둔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분석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USB 메모리에 배드 섹터로 위장된 물리적으로 숨겨진 고스트 파티션을 찾아냈다. 지우는 이 2차 암호 체계가 NIS 내부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것은 최민국의 사설 해커가 만든 것이 아니었다. RS의 작품이거나 혹은 그와 동급의 내부 조력자가 설계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구형 NIS 마스터키 중 하나를 변형하여 입력했다. 약 10분간의 지루한 대기 시간. 노트북의 냉각팬이 격렬하게 돌아가는 소리만이 밀실을 채웠다. 그리고 마침내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화면에 쏟아져 나온 것은 단순한 숫자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의 영혼을 팔아넘긴 기록이었다. 그의 눈에 처음 들어온 것은 현무, 5개량형의 3D CAD 파일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설계도가 아니었다. 미사일의 핵심인 고체 연료 배합 비율, 그리고 대기권 재진입 시의 탄두부열 차폐 기술 데이터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수조 원을 쏟아부어 완성한 국가 안보의 가장 핵심적인 억제력이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다음 파일을 열었다. KADD 플라즈마 아크쉴드.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극비리에 개발 중이던 차세대 전차 방어 시스템이었다. 전차로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을 플라즈마 방어막으로 태워버리는 아직 실전 배치가 발표되지도 않은 미래의 기술이었다. 최민국은 현재의 무기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10년 뒤 미래까지 통째로 팔아넘기고 있었다. 더욱 끔찍한 파일이 이어졌다. 프로젝트 직소, 5년 전 비윤리적이라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폐기된 질병관리본부와 국방부의 합동 생화학 무기 프로젝트였다. 특정 유전자 염기 서열에만 반응하는 변종 바이러스 개발 데이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다. 인종 청소 무기. 최민국은 돈이 된다면 인류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악마의 기술까지도 거래 목록에 올린 것이었다. 지호는 구역질을 참으며 모니터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거래의 종착지가 표시된 송장 목록을 발견했다. 모든 파일은 위장된 이름으로 포장되어 외교 행랑이나 태영그룹의 합법적인 수출품 사이에 숨겨져 적성국가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거래 목록의 하단에는 단 하나의 코드네임이 찍혀 있었다. 카이메라. 지훈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키메라는 그가 지난 3년간 추적해온 그러나 실체를 잡지 못했던 바로 그 사건이었다. 그는 키메라가 해외 정보기관의 소규모 공작팀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아니었다. 키메라는 내부의 적, 바로 태영그룹이었던 것이다. 그는 즉시 자신의 개인 보안 저장 장치에서
키메라 관련 파일을 불러왔다. 3년 전 이 기술 유출의 핵심 고리였던 유진우 박사의 파일이 떠올랐다. 공식 보고서는 과도한 연구 압박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이었다. 하지만 서연이 가져온 USB에는 다른 진실이 담겨 있었다. 유 박사가 자살하기 이틀 전 그의 차명 계좌로 키메라로부터 거액의 돈이 입금된 기록, 그리고 그의 사후 그의 가족들이 태영그룹 장학재단의 후원으로 해외로 이주한 기록까지. 그것은 자살이 아니었다. 기술 이전을 강요받은 유 박사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입마금을 위해 처리한 후 가족들을 해외로 추방시켜 감시해온 것이었다. 지훈은 유 박사의 웃는 가족 사진을 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최민국은 한 명의 연구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를 파괴한 것이었다. 그는 다시 USB에 암호화된 통신 기록을 분석했다. 태영그룹 윤 실장과 외부 조력자 RS 간의 대화였다. RS는 놀라울 정도로 NIS 내부 사정에 정통했다. 3섹션 내부 감사팀 이번 분기 키메라 관련 조사 취소됨. 인천항 세관 B팀 3시부터 5시까지 인력 공백 발생, 통과 최적기. RS는 단순한 정보원이 아니었다. 그는 NIS의 방패를 무력화시키고 적을 위한 문을 열어주는 핵심적인 조력자이자 반역자였다. 지훈은 자신의 상사들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키메라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종용했던 박진우 부장 세관과의 연락 책임자인 김성호 차장, 혹은 이 모든 것을 묵인하고 있는 황동혁 원장 본인일 수도 있었다. 그는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그때였다. 지독한 분석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던 그의 귀에 위층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가 꽂혔다. 고스트에 훈련된 본능이 즉각 위협으로 반응했다. 그는 소음기 달린 권총을 뽑아들고 소리 없이 지하 계단을 올랐다. 그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부드러웠지만 그의 온몸은 당장이라도 적의 목을 끊을 듯한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킬러가 아니었다. 낡은 소파 위 아들 하준이가 악몽에 시달리며 끙끙 앓고 있었다. 무서워, 비행기. 아저씨, 무서워. 아이는 잠결에 공항에서의 공포를 다시 겪고 있었다. 그 옆 의자에 앉아 잠든 서연은 너무도 지친 나머지 아이의 뒤척임조차 알지 못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지훈이 만일을 대비해 건네준 작은 호신용 권총이 위태롭게 놓여 있었다. 지훈은 권총을 홀스터에 다시 꽂았다. 자신의 아내와 아들. 한 명은 잠결에도 공포에 떨고, 한 명은 지쳐 쓰러져 무기를 껴안고 잠들어 있었다. 최민국이 자신의 가족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참혹한 결과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지훈은 망설였다. 그는 폭탄을 해체하고 적을 신문하고 수백 가지 무기를 다룰 줄 알았지만 악몽을 꾸는 아이를 달래는 방법은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다. 그는 어색하게 다가가 하준이의 작은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아이가 흠칫 놀라며 몸을 떨었지만 이내 아버지의 크고 단단한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꼈는지 천천히 진정하기 시작했다. 괜찮아. 지훈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그가 임무 중에 사용하던 냉철한 톤이 아니었다. 그 스스로도 들어본 적 없는 낮고 부드러운 울림이었다. 아빠, 여기 있어. 괜찮아. 아무도 못 와. 아빠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낯설게 굴러나왔다. 하준이는 잠결에 그 목소리를 들었는지 칭얼거림을 멈추고 지훈의 손가락을 작은 손으로 꽉 움켜쥐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수류탄의 안전핀보다 저격용 소총의 방아쇠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무겁고 강력한 감각, 자신의 핏줄이 전하는 따뜻하고도 절박한 생명의 무게였다. 그는 반대편에서 평화롭게 잠든 딸 하유리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 순간 어둠 속에서 맹세했다. 저 아이가 앞으로도 저렇게 평화롭게 잠들 수만 있다면 그는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그의 정체성이 재정립되는 순간이었다. 고스트는 국가의 법과 명령을 따르는 도구였다. 하지만 강지훈이라는 아버지는 오직 자신의 가족이라는 유일한 법만을 따를 것이다. 국가 시스템은 유 박사를 지키지 못했고 아레스라는 반역자를 키워냈으며 자신의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다. 그렇다면 이제 그가 직접 법이 되어야 했다. 지하의 데이터는 더 이상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최민국을 단죄할 무기였다. 그는 더 이상 최민국의 파멸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절멸을 원했다. 그의 제국을 불태우고 그 제 위에 소금을 뿌려 다시는 어떤 위협의 싹도 자라나지 못하게 만들어야 했다. 지훈은 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놓고 다시 지하밀실로 내려왔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냉철함을 넘어 목표물을 정한 포식자의 잔인한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이곳은 더 이상 안가가 아니었다. 그의 개인적인 전쟁을 위한 워룸이었다. 그는 NIS의 공식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는 이제부터 완벽한 로그 엘리먼트였다. 그는 벽 속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장비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대포폰 위조 신분증, 여러 나라의 통화로 이루어진 현금 다발, 그리고 소형 폭발물과 감청 장비들이었다. 그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1단계 아레스의 정체를 밝혀내고 NIS 내부망을 역으로 이용해 그에게 거짓 정보를 흘린다. 최민국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들어야 했다. 그는 아레스만이 반응할 수 있는 키메라와 관련된 미끼 정보를 대포폰을 이용해 NIS 내부 서버의 특정 섹터에 흘려넣을 계획을 세웠다. 아레스가 그 미끼를 무는 순간 그는 꼬리를 잡힐 것이다. 2단계 최민국의 자금줄을 공격한다. 그는 USB에 담긴 1차 데이터, 즉 정치권과 검찰의 뇌물 장부를 태영그룹의 가장 강력한 경쟁 그룹인 한진그룹과 SJ그룹의 회장에게 익명으로 보낼 것이다. 그들이 서로 물어뜯으며 최민국의 합법적인 사업체를 뒤흔드는 동안 지훈은 어둠 속에서 진짜 급소를 노릴 것이다. 3단계 최민국의 사설 용병 부대 스펙터 팀을 무력화한다. 윤 실장이 언급했던 공항의 그 전문 킬러들. 그는 USB의 통신 기록에서 그들의 자금 흐름과 활동 거점으로 추정되는 몇몇 좌표를 찾아냈다. 그는 용병들이 자신과 가족을 찾아내기 전에 그들의 소굴을 먼저 급습해야 했다. 지훈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반역자들의 이름과 도둑맞은 기술과 살해당한 연구자의 사진이 떠 있었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고스트는 오늘 밤 죽었다. 대신 하준이와 하유리의 아버지가 깨어났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괴물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평창동 안가의 지하밀실은 강지훈의 고독한 분노로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지난 몇 시간 동안 한숨도 자지 않고 최민국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다단계 전략을 수립했다. 하지만 그의 계획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그는 혼자였다. 스펙터 팀이라는 이름의 사설 군대를 상대하고 동시에 NIS 내부에 깊숙이 밝힌 반역자 아레스를 색출해야 했다. 아무리 뛰어난 고스트라 할지라도 이는 자살 행위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이 모든 것을 수행할 조력자가
최소한 NIS 내부에서 자신을 믿고 방패가 되어줄 단 한 명의 아군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그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박진섭 실장, NIS 해외 파트 3 섹션의 총괄 책임자이자 10년 전 아무것도 모르던 신입 요원 강지훈을 고스트로 키워낸 장본인이었다. 그는 지훈에게 단순한 상사를 넘어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공식적인 보고 라인을 넘어서는 수많은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으며 다져진 깊은 신뢰가 있었다. 만약 RS의 존재를 알리고 이 거대한 반역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박 실장뿐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동시에 망설였다. RS는 최고 2급 간부였다. 만약 박 실장마저 오염되었다면 그것은 곧 모든 것의 끝을 의미했다. 지훈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는 공식 채널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지하 밀실에 보관되어 있던 완전히 분해된 부품 상태의 구형 이지 폴더폰을 조립하기 시작했다. 이 전화기는 그 어떤 통신망에도 등록된 적 없는 오직 박 실장과의 비상 연락을 위해 5년 전 그가 직접 만들어둔 일회용 통신수단이었다. 그는 안가를 빠져나와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수킬로미터 떨어진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새로 조립한 이지폰의 전원을 켰다. 그는 박 실장의 개인 번호가 아닌 그와 약속된 특정 시간대에만 활성화되는 제3의 번호로 단 하나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부산의 옛빚 갚을 때가 되었습니다. 부산은 10년 전 그들이 신참 요원과 팀장으로 만나 처음으로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장소이자 박 실장이 지훈의 목숨을 구해준 상징적인 코드였다. 이 메시지는 그들 둘만이 아는 최고 등급의 비상사태를 의미했다. 몇 초 뒤 이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가 제한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지훈은 숨을 참고 전화를 받았다. 나다. 박 실장의 낮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어디인가 지훈이. 자네 지금 중동에 있어야 할 시간 아닌가. 박 실장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지훈은 그가 이 비상 호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음을 알았다.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실장님, 키메라입니다. 제가 키메라의 실체를 잡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박 실장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태영그룹입니다. 최민국 회장이 현무 5와 직소 프로젝트 원본 데이터를 적성국에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증거, 디지털 원장을 확보했습니다. 맙소사, 박 실장의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의 반응은 지훈이 예상했던 그대로의 충격과 분노였다. 지훈은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에 쥐가 있습니다. 코드네임 RS. 최민국에게 직접 보고하는 최고 2급 반역자입니다. 지금 제 가족이 저와 함께 표적이 되었습니다. 지훈은 서연과 아이들에 대해 짧게 설명했다. 박 실장은 모든 것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지훈이 자네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반역이 아니야. 국가 전복 시도다. 당장 그 증거를 가지고 본부로 복귀하게. 내가 알파 프로토콜을 발동시키겠네. 자네와 자네 가족은 내 직속 팀이 안전하게. 안 됩니다. 지훈이 그의 말을 끊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RS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박 실장님 당신조차도 감시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다시 긴 침묵이 흘렀다. 박 실장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그리고 자신의 오랜 부하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깨달은 듯 했다. 알겠네. 자네 판단을 믿지.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뭘 하면 되겠나?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계획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다. 직접 만나야겠습니다. 단둘이서 제가 아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지훈은 새벽 4시 종묘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수백 년 된 왕들의 신위가 모셔진 곳. 그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물은 새벽의 어둠 속에서 완벽한 엄폐물이 되어줄 것이며, 동시에 탁 트인 월대 유타는 어떤 감시자라도 즉각 식별할 수 있게 해줄 터였다. 새벽 4시 종묘 정전 정殿 앞에서 혼자 오셔야 합니다. 어떤 통신 장비도 소지하지 마십시오. 제 눈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포착되면 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박 실장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알겠다. 4시에 거기서 보지. 전화가 끊겼다. 지우는 즉시 이지폰의 배터리와 유심칩을 분리해 하수구에 버리고 안가로 복귀했다. 새벽 3시 30분. 지우는 이미 종묘의 가장 높은 지붕 용마루 위에 유령처럼 앉아 있었다. 그는 최첨단 야간 투시경을 통해 정전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의 심장은 차가웠지만 박 실장을 향한 마지막 희망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정확히 4시 정각.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다. 박 실장이었다. 그는 두꺼운 외투 차림이었고 약속대로 혼자였다. 그는 천천히 정전 앞에 넓은 월대로 걸어 나왔다. 지훈은 그를 10분간 더 지켜보았다. 저격수도 지원팀도 레이저 도청기도 없었다. 완벽했다. 지훈은 소리 없이 지붕에서 내려와 그의 등 뒤에 나타났다. 실장님. 박 실장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이 6년 만에 본 내 아내와 아이들 얘기가 이런 끔찍한 일이라니. 그는 진심으로 지훈을 걱정하는 듯했다. 지훈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USB를 꺼내려 했다. 이것이 원본입니다. 하지만 아레스가 바로 그때 박 실장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알고 있네. 아레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말인데 지훈이 자네 가족을 당장 리마 포인트로 옮겨야겠네. 지훈의 모든 동작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다. 리마 포인트 리마. 그것은 3년 전 체코 프라하에서 내부 정보 유출로 인해 팀원 전원이 몰살당했던 지훈 혼자만 살아남았던 비극의 안가 이름이었다. 그 작전의 실패는 최고 등급 기밀로 분류되었고 당시 생존자인 지훈을 직접 디브리핑했던 사람이 바로 박진섭 실장이었다. 박 실장은 리마 포인트가 지옥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곳으로 가족을 옮기라고 말했다. 지훈의 눈빛이 순식간에 암살자의 눈빛으로 변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완벽하게 통제되었다. 리마 포인트 말입니까? 거긴 안전이 확인된 곳입니까? 그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미끼를 던졌다. 박 실장은 지훈의 어깨를 툭 치며 인자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이네. 자네가 프라하에서 겪은 일은 유감이지만 그건 현지 정보원의 실수였어. 리마 포인트 자체는 완벽하게 안전하네. 내가 보장하지. 내 최정예 팀이 이미 그곳에서 자네 가족을 기다리고 있네. 거짓말.
프라하의 비극은 현지 정보원의 실수가 아니었다. 아레스와 같은 내부 반역자의 소행이었음이 나중에 밝혀졌지만 윗선에 의해 덮어졌다. 그리고 박 실장은 그 사실조차 알고 있었다. 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그가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남자. 그가 이 나라의 안보를 맡겼던 남자. 바로 그가 NIS 내부에 도사리고 있던 가장 깊고 어두운 배신자 아레스였던 것이다. 박 실장의 인자한 눈빛 뒤에 숨겨진 것은 오직 USB 원본을 확보하려는 뱀의 탐욕뿐이었다. 그는 지훈의 가족을 인질로 삼아 리마 포인트라는 도살장으로 유인하려 했던 것이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가슴 속에서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꺼지고 그 자리를 무시무시한 결의가 채웠다. 그는 이제 정말로 혼자였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리마 포인트로. 가족들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30분 내로 그는 USB를 다시 품속에 집어넣는 척했다. 박 실장의 눈에 순간적으로 만족감이 스쳤다가 사라졌다. 좋아, 현명한 판단이야. 난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겠네. 자네는, 아니요. 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다.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는 박 실장의 옆을 스쳐 지나가며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실장님은 여기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죠. 박 실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돌아보려는 순간 지훈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는 박 실장의 목덜미에 숨겨두었던 신경마비침을 깊숙이 찔러 넣었다. 박 실장은 윽 하는 소리와 함께 눈을 부릅떴지만 전신마비, 독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는 거대한 석상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지훈은 쓰러지려는 박 실장을 부축해 종묘의 어두운 기둥 뒤에 숨겼다. 당신이 아레스였군. 지훈이 차갑게 속삭였다. 박 실장은 말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은 경악과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당신은 오늘 밤 여기서 해가 뜰 때까지 왕들의 망령과 함께 반역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줄 테니. 지훈은 박 실장의 주머니에서 그의 비공식 통신 장비와 무기를 꺼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멘토이자 가장 강력했던 적의 무기로 진짜 전쟁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그는 마지막으로 쓰러진 박 실장을 내려다 보았다. 이건 국가를 위한 복수가 아니야. 이건 내 가족을 건드린 대가다. 지훈은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새벽의 푸른 빛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물들이기 시작할 무렵 강지훈은 이미 평창동의 안가를 떠나 인천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고스트가 아니었다. 그는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가장 믿었던 상사에게 배신당했으며 이제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한 명의 도망자이자 사냥꾼이었다. 박진섭 실장, 즉 아레스를 종묘의 어둠 속에 무력화시킨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했다. 해가 뜨고 박 실장이 발견되면 NIS의 공식적인 추적 시스템 안이 최민국의 사설 군대 스펙터 팀이 총동원되어 대한민국 전역을 뒤집어 놓을 것이 분명했다. 지훈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그는 적이 자신을 사냥하기 전에 적의 심장부로 먼저 뛰어들어야 했다. 그는 박 실장에게서 빼앗은 암호화된 통신 장치를 분석했다. 그 안에는 아레스가 윤 실장 및 스펙터 팀과 주고받은 지령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들은 지훈이 인천공항에서 탈출한 직후부터 서울로 향하는 모든 주요 도로의 CCTV를 해킹하고 대포폰 기지국 정보를 긁어모으며 그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었다.
다행히 평창동 안가는 그들의 감시망 밖에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안가가 영원히 안전하지 않으리란 것을 알았다. 그는 서연과 아이들을 그곳에 남겨둘 수 없었다. 그는 박 실장의 통신장치를 이용해 그의 목소리 변조 파일을 사용하여 윤 실장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목표물이 미끼를 물었다. 평창동이 아니다. 리마 포인트로 이동 중. 하지만 원본 USB는 인천항 제사부두 B 창고에 숨겨둔 것으로 확인. 즉시 회수팀을 급파하라. 이것은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만약 윤 실장이 박 실장과 직접 통화를 시도하거나 지훈의 목소리 변조를 의심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들의 심리를 역이용했다. 최민국과 RS는 지금 USB 원본 회수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들에게 지훈과 그의 가족은 제거 대상일 뿐 원본 데이터만큼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원본이라는 미끼를 절대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동시에 지훈은 안가에 남아있던 서연에게 짧고 단호한 지시를 내렸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또 다른 대포폰과 위조, 신분증, 그리고 현금 다발을 그녀에게 넘겼다. 내가 2시간 뒤에 보내는 주소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 누구도 믿지 마. 나조차도.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준비한 마지막 비상 탈출로를 알려주었다. 그곳은 NIS도 최민국도 모르는 그가 고스트가 되기 전 개인적으로 마련해둔 유일한 피난처였다. 서연은 공포에 질렸지만 6년 전의 나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어머니의 본능으로 강해져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살아서 돌아와. 하준이랑 하유리가 아빠를 기다릴 테니까.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아이들이 잠든 방을 한번 돌아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서연과 아이들을 자신의 계획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분리시켰다. 이제 그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신을 쫓는 사냥개들의 목을 물어뜯을 수 있었다. 그의 목적지는 인천항. 그가 직접 선택한 그만의 지옥 같은 전쟁터였다. 인천항 제사부두 비창고. 그곳은 수십 년간 사용되지 않아 사실상 폐허가 된 거대한 철제 구조물이었다. 녹슨 컨테이너들이 무덤처럼 쌓여 있었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축축하고 비릿한 바람만이 텅 빈 공간을 맴돌았다. 이곳은 CCTV도 경비 인력도 없는 완벽한 사각지대였다. 지훈은 전투가 벌어지기 1시간 전에 도착했다. 그는 이곳의 지형지물을 마치 자신의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신임 요원 시절 대테러 훈련을 수백 번이나 받았던 곳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곳이 스펙터 팀에게는 미로가 자신에게는 완벽한 사냥터가 될 것임을 알았다. 그는 조용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는 단순한 매복을 준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거대한 창고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덫으로 만들었다. 그는 낡은 컨테이너들 사이에 교묘하게 부비 트랩을 설치했다. 적외선 센서와 연결된 소형 섬광탄 발목을 노리는 강철 와이어, 그리고 적의 퇴로를 차단할 몇 개의 소형 클레이모어까지.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장비와 현장의 지형지물을 총동원했다. 그는 적들이 자신을 고립된 고스트 한 명으로 생각하고 오만하게 진입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 오만함을 깨부술 준비를 마쳤다. 그는 가장 높은 컨테이너 더미 위 완벽한 저격 지점에 자리를 잡았다. 그의 앞에는 분해된 저격용 소총 K14가 놓여 있었다. 그는 소총을 조립하며 자신의 심장 박동이 얼음처럼
차갑게 안정되는 것을 느꼈다. 예정된 시간이 되자 부두 입구로 검은색 밴 세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최민국의 사설 군대 스펙터 팀이 도착한 것이다. 지훈의 예상대로였다. 밴에서 내린 자들은 모두 12명. 검은색 전술 장비로 무장하고 있었고, 손에는 자동 소총과 특수 방탄 방패까지 들고 있었다. 그들은 일반 용병이 아니었다. 국가 정규군에 맞먹는 화력을 갖춘 완벽한 살인 병기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선두에는 익숙한 얼굴 윤 실장이 서 있었다. 그는 박 실장 즉 RS의 부재에 의아해하는 듯했지만 USB 원본 회수라는 지상 과제 앞에서 망설이지 않았다. 알파팀은 2층 구조물을 브라보팀은 중앙 통로를 찰리팀은 외곽을 포위하라. 목표는 USB 원본 확보다. 저항하는 자는 누구든 사살해도 좋다. 하지만 고스트는 반드시 생포한다. 회장님께서 직접 그의 숨을 끊고 싶어 하신다. 윤 실장의 냉혹한 명령이 무전망을 타고 울렸다. 그들은 지훈이 이 모든 것을 듣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지훈은 박 실장의 통신 장비를 통해 그들의 모든 교신을 실시간으로 감청하고 있었다. 스펙터 팀은 완벽한 진영을 갖추어 창고 내부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최첨단 야간 투시경을 통해 모든 것을 보고 있었지만 그들이 보는 것은 오직 지훈이 보여주고 싶은 것뿐이었다. 그들이 창고 중앙 가장 개방된 공간으로 들어서는 순간 지훈은 자신의 손에 들린 작은 기폭 장치의 스위치를 눌렀다. 펑펑펑 창고의 입구와 좌우 측면에 설치해 두었던 강력한 섬광탄이 동시에 폭발했다. 최첨단 야간 투시경은 갑작스러운 극초 고광도 섬광에 노출되어 순간적으로 과부하가 걸렸고 스펙터 팀 대원들은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었다. 그들의 눈앞이 하얗게 변하는 순간 진짜 사냥이 시작되었다. 지훈의 K14 저격 소총이 불을 뿜었다. 푸슉 소음기를 통과한 7.62mm 탄환은 정확하게 브라보 팀의 지휘관의 헬멧을 꿰뚫었다. 혼란이 그들을 덮쳤다. 적이다. 저격수 2층 누군가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지훈은 한 발을 쏜 직후 즉시 위치를 이탈했다. 그는 컨테이너 더미 사이를 마치 유령처럼 이동했다. 알파팀이 2층으로 진입하려던 순간 지훈이 설치해둔 와이어 트랩이 작동했다. 선두에 섰던 2명의 대원이 발목이 걸려 넘어졌고 그 순간 천장에 매달려 있던 쇠 파이프 더미가 그들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육중한 굉음과 함께 2명의 정의의 요원이 전투 불능 상태에 빠졌다. 윤 실장은 경악했다. 이것은 고립된 요원 한 명의 저항이 아니었다. 이것은 완벽하게 계획된 학살이었다. 전원 엄폐적은 한 명이 아니다. 함정이다. 윤 실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하지만 그들이 엄폐하려던 컨테이너 뒤편이야말로 지훈이 파놓은 또 다른 함정이었다. 찰리 팀이 컨테이너 뒤로 몸을 숨기는 순간 압력 감지식 클레이모어가 폭발했다. 수백 개의 쇠구슬이 좁은 통로를 휩쓸었고 3명의 대원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단 2분 만에 12명의 정예 요원 중 6명이 완벽하게 무력화되었다. 지훈은 어둠 속에서 그들의 무전교신을 들으며 남은 생존자들의 위치와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윤 실장은 자신이 보이지 않는 유령에게 사냥당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전원 퇴각해서 입구를 봉쇄하라. 저놈을 저 안에 가둬 죽이겠다. 남은 6명의 대원이 공황 상태에 빠져 창고 입구를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훈은 그들의 퇴로마저 예측하고 있었다. 그가
창고 입구에 설치해둔 것은 단순한 섬광탄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외선 센서와 연결된 그들의 유일한 탈출구인 벤 차량의 타이어를 노린 특수 폭약이었다. 대원들이 벤에 거의 다다랐을 때 지훈이 기폭 장치를 눌렀다. 콱콱쾅 세 대의 벤이 동시에 폭발하며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다. 퇴로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남은 스펙터 팀 대원들은 이제 폐쇄된 창고 안에 정체 모를 학살자와 함께 갇힌 꼴이 되었다. 윤 실장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마지막 발악을 했다. 흩어져 저놈을 찾아서 죽여 하지만 그것은 지훈이 정확히 원하던 바였다. 뭉쳐 있으면 상대하기 어렵지만 흩어지면 그들은 그저 개별적인 표적이 될 뿐이었다. 지훈은 저격 소총을 버리고 양손에 소음 권총을 쥔 채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이제부터는 저격이 아닌 근접 전투였다. 그는 컨테이너 미로 속에서 공포에 질려 동료를 부르는 대원들을 하나씩 소리 없이 제거해 나가기 시작했다. 인천항 제사부두 비창고는 강철이 울부짖고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강지우는 자신이 설치한 함정과 어둠을 방패 삼아 훈련된 포식자처럼 스펙터 팀의 잔당을 사냥했다. 12명이었던 정예 요원은 이제 단 4명만이 살아남아 녹슨 컨테이너 더미 사이에서 공포에 질린 채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들의 최첨단 통신 장비는 지훈이 미리 설치해둔 교란 장치에 의해 심각한 잡음에 시달렸고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지훈은 그들의 움직임을, 그들의 거친 호흡 소리를, 심지어 그들의 심장 박동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듯했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며 그들의 대열을 하나씩 무너뜨렸다. 젠장 저놈은 유령인가 어디서 쏘는 거야. 한 명의 대원이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엄폐물에서 뛰쳐나와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했다. 그것은 그가 저지른 마지막 실수였다. 지우는 그의 정반대편 2층 크레인 구조물 위에서 소리 없이 나타나 그의 목을 향해 정확하게 한 발을 쏘았다. 푸슉 짧은 파열음과 함께 대원은 쓰러졌다. 이제 남은 것은 3명. 그들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창고의 가장 구석진 곳으로 뭉쳤다. 그들의 리더 윤 실장은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파랗게 질린 얼굴로 총을 그어쥐고 있었다. 고스트 한 명에게 자신의 최정예 팀 전체가 괴멸당하고 있었다. 윤 실장. 어둠 속에서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창고 전체가 그와 한편이 된 듯 그의 목소리는 모든 방향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내 놈들의 주인 최민국은 지금쯤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을 거다. 그리고 내 놈들의 방패였던 RS 박진섭은 지금쯤 종묘의 차가운 돌바닥에서 새벽 이슬을 맞고 있겠지. 윤 실장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이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RS의 정체까지. 넌 대체 정체가 뭐냐? 윤 실장이 절박하게 외쳤다. 난 지훈이 컨테이너 위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총이 들려있지 않았다. 난 내 놈들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린 대가다. 지훈은 그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고정된 틈을 타 발밑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섬광탄을 굴려보냈다. 다시 한번 눈앞이 멀어버리는 섬광. 그리고 지훈은 그 빛 속으로 뛰어들었다. 남은 2명의 대원이 반응하기도 전에 지훈은 이미 그들의 관자놀이와 목을 정확하게 타격해 의식을 빼앗았다. 이제 거대한 창고 안에는 지훈과 윤 실장 단둘만이 서 있었다. 윤 실장은 공포를 이겨내고 지훈을 향해 권총을 격발했다.
탕탕탕. 총성이 텅 빈 창고를 울렸지만 지우는 이미 짐승 같은 반사신경으로 몸을 굴려 총알을 피한 뒤였다. 그는 총알이 빗발치는 사이를 뚫고 윤 실장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지후는 윤 실장이 총을 다시 조준할 틈도 주지 않고 그의 손목을 꺾어 총을 빼앗아 던져버렸다. 이제 무기는 없었다. 오직 두 남자의 원초적인 격투만이 남았다. 윤 실장 역시 전직 특수부대 출신다운 반사신경으로 지훈에게 주먹을 날렸지만 지훈의 움직임은 그의 예상을 반보씩 앞서 있었다. 지훈의 전투 기술은 생존을 위한 살인 기술이었고 윤 실장의 그것은 훈련된 무술에 불과했다. 지훈은 윤 실장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복부와 명치에 뼈를 울리는 타격을 연속으로 꽂아 넣었다. 퍽퍽퍽 윤 실장의 입에서 거친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지훈의 목을 노리고 달려들었지만 지훈은 그 힘을 역이용해 그의 팔을 잡아 업어치기로 콘크리트 바닥에 매다 꽂았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윤 실장의 폐에서 마지막 공기가 빠져나갔다. 지훈은 그 위로 올라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어깨와 팔꿈치 관절을 탈골시켰다. 극심한 고통에 윤 실장이 비명을 질렀지만 지훈은 그의 턱을 잡아 돌려버렸다. 최민국의 개로 살다 여기서 비참하게 죽는 거다. 바로 그때였다.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끼익 하는 굉음과 함께 열리기 시작했다. 지훈은 즉각 윤 실장의 몸을 방패 삼아 권총을 집어들었다. 또 다른 적들인가? 스펙터 팀의 2차 증원 병력인가? 하지만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 것은 검은색 벤이 아니었다. K1 방탄 헬멧과 신형 전투복으로 무장한 완벽한 군장 차림의 군인들이었다. 그들의 군복에는 NIS의 마크가 아닌 국군 방첩사령부 DSC의 검은색 방패 마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수십 개의 레이저 조준경이 순식간에 지훈을 향했다. 움직이지 마, 무기 버려. 지훈은 윤 실장을 방패 삼아 그들과 대치했다. 나는 NIS 요원 강지훈이다. 이자는 반역자 최민국의 사설 용병팀 리더다. 그의 외침에 방첩사 지휘관으로 보이는 한소령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강지훈 당신이 바로 그 고스트로군. 당신이 어젯밤 한진그룹과 SJ그룹의 익명으로 뿌린 자료. 그게 지금 청와대를 뒤집어 놨다. 지훈이 6장에서 실행했던 2단계 계획이 작동한 것이었다. 최민국의 금융범죄 자료를 입수한 경쟁 그룹들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이를 즉각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 투서했고 대통령은 NIS를 불신하여 RS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방첩사령부에 직접 수사를 명령한 것이었다. 같은 시각 태영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최민국은 인천항의 통신이 두절되자 초조하게 윤 실장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는 RS 박진선마저 연락이 닿지 않자 무언가 거대하게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 금고에서 위조 여권과 스위스 은행의 익명 계좌 키를 꺼내 도주를 준비했다. 그가 막 서재를 빠져나오려던 순간 펜트하우스의 육중한 강철문이 폭발음과 함께 뜯겨져 나갔다. 그곳에는 인천항에서와 똑같은 검은 전투복을 입은 방첩사 특임대 요원들이 총구를 겨누고 서 있었다. 최민국 회장. 당신을 국가보안법 위반 여적죄 그리고 중대범죄 조직 운영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최민국은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제국이 자신이 벌레처럼 여겼던 단 한 명의 요원 강지훈에 의해 단 하룻밤 만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절대적이라 믿었지만
그 오만함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음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는 조금의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차가운 수갑이 자신의 손목에 채워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다. 다시 인천항 비창고. 지훈은 방첩사 요원들과의 팽팽한 대치를 풀지 않았다. 방첩사 소령은 지훈이 진짜 고스트임을 확인했지만 그의 손에 들린 USB의 정체는 알지 못했다. 강지훈 요원. 당신의 신병과 당신이 확보한 모든 증거물을 방첩사령부로 이관해야겠다. 이것은 대통령 직속 명령이다. 지훈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피로와 전투의 상처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그는 품속에서 서연이 목숨 걸고 지켜낸 USB를 꺼내 들었다. 이 안에는 이 나라의 국방부 장관 혹은 그 이상을 날려버릴 진짜 폭탄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심장부에 밝힌 진짜 반역자의 이름도. 그는 쓰러진 윤 실장을 걷어찼다. 이 자와 그리고 종묘에 묶어둔 RS를 포함한 모든 것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다. 그 전까지 이 USB는 내 심장과 연결되어 있다. 방첩사 소령은 지훈의 살기 어린 결의를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심판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거대한 반역의 잔해를 치울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인천항의 총성은 멎었지만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호는 방첩사령부 DSC 요원들의 삼엄한 호의 속에 피와 화약 냄새가 밴 전술복 차림 그대로 국군 서울지구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은 후 곧바로 청와대 지하 벙커 국가위기관리센터로 이송되었다. 그가 가진 USB 메모리 스틱, 즉 판도라의 상자가 단순한 반역의 증거가 아닌 대한민국 안보의 명운을 쥔 기폭 장치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방첩사령관이 배석한 긴급 대책회의의 중심에 앉아 있었다. 지훈은 지난 48시간 동안 겪은 모든 일을 피로에 잠긴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보고했다. K74편에서의 재회부터 평창동 안가에서의 데이터 분석 그리고 종묘에서의 충격적인 배신까지 그가 RS의 정체가 NIS 박진섭 실장임을 밝히는 순간 회의장은 얼어붙은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심장부가 썩어 있었다는 사실은 최민국의 반역 행위만큼이나 충격적이었다. 대통령은 지훈이 건넨 USB 원본 데이터를 전송받은 즉시 방첩사에 종묘에 쓰러져 있던 박진섭을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RS는 자신이 조롱했던 왕들의 망령 곁에서 가장 치욕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어야 했다. 회의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최민국의 거대한 제국은 뿌리부터 뽑히기 시작했다. 태영그룹은 즉시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그와 결탁했던 정관계 법조계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NIS는 조직 창설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고 RS 박진섭의 지휘 아래 키메라 프로젝트에 연루되었던 모든 내부 조력자들이 색출되어 철창 신세가 되었다. 강지훈은 이 모든 거대한 심판의 과정을 마치 유체 이탈이라도 한 사람처럼 무감각하게 지켜보았다. 그의 임무는 끝났지만 그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모든 보고가 끝나고 대통령이 지훈에게 단독으로 면담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지친 얼굴로 그에게 말했다. 강지훈 요원. 자네는 국가의 명령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했네.
NIS의 최고위 간부를 무력화했고 사설 용병이긴 하지만 12명을 살상했어. 법적으로만 본다면 자네는 중범죄자야. 지훈은 대통령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후회가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대통령이 말을 이었다. 자네는 법과 시스템이 실패한 곳에서 이 나라 전체를 구했네. 고스트로서의 자네의 마지막 임무는 역사상 가장 완벽한 임무였어. 대통령은 그에게 훈장과 승진, 그리고 NIS의 새로운 핵심 보직을 제안했다. RS가 사라진 자리를 그가 맡아 썩어버린 조직을 재건해 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카카, 고스트는 어젯밤 인천항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는 대통령에게 단 한 가지를 요청했다. 승진도 훈장도 권력도 아니었다. 삭제였다. 그는 강지훈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고스트라는 코드네임으로 존재했던 모든 공식 기록의 삭제를 요청했다. 그는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한 여자의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그의 텅 빈 눈동자에 담긴 깊은 피로와 결의를 읽었다. 잠시 후 대통령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몇 주가 흘렀다. 대한민국은 태영 게이트로 연일 시끄러웠지만 서울 교외의 한적한 신도시 아파트에는 그 소란이 닿지 않는 듯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 장난감 블록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지극히 평범한 공간이었다. 그것일 한가운데 강지훈이 있었다.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이나 피에 젖은 전술복이 아닌 조금은 어색한 면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아들 하준이가 내미는 로봇 팔 부품을 어떻게 끼워야 할지 몰라 쩔쩔매고 있었다. 수십 가지의 폭탄을 해체하고 12명의 정예 요원을 제압했던 그의 손은 고작 장난감 조립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아니야, 아빠, 거기가 아니잖아. 딸 하유리가 아빠의 등을 두드리며 깔깔거렸다. 6년의 공백과 며칠간의 공포는 아이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아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현재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아빠라는 존재는 낯설었지만 이 남자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하준이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지만 이전처럼 지훈의 손길을 피하지는 않았다. 아이는 아빠가 쩔쩔매는 모습을 보며 자기가 더 잘 안다는 듯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직접 로봇의 팔을 끼워 맞췄다. 지훈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부엌에서는 한서연이 커피를 내리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도 더 이상 죽음을 앞둔 자의 공포는 서려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6년 전의 애증, 그리고 지난 몇 주간 함께 상처를 회복하며 쌓아 올린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지우는 더 이상 비밀에 쌓인 고스트가 아니었다. 그는 서투르고 과거에 상처받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곁에 머무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강지훈이었다. 그녀는 커피 2잔을 들고 지훈의 곁에 앉았다. 아직도 서투네요. 그런 일 빼고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벼운 놀림과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지훈은 커피잔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그의 손으로 전해졌다. 나도 아직 적응 중이야. 그는 6년 만에 처음으로 서연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미안했어. 6년 전에도. 그리고 당신과 아이들을 다시 지옥으로 끌어들일 뻔한 것도.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당신이 우릴 지옥에서 꺼내준 거야.
그녀는 지훈의 손등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수많은 흉터와 굳은 살이 박인 사람을 죽이던 그 손. 하지만 지금 그 손은 아이의 장난감을 쥐고 있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 하지만 내일은 바꿀 수 있겠지. 그녀의 말에 지우는 대답 대신 하준이가 다시 내미는 또 다른 블록 조각을 받아들었다. 그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이번에는 하준이의 손을 보며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블록을 끼워 맞췄다. 딸깍, 작은 소리와 함께 두 개의 블록이 하나로 연결되었다. 그것은 완벽한 시작이었다. 그의 가장 길었던 비행은 끝났다. 고스트는 죽었고 아버지가 태어났.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위험하며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임무가 바로 지금 이 거실에서 시작되고 있었다.